그러면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 10차 일개 풀토크고요. 오늘은 지금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성경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라는 책을 창비해서 내셨고요. 여러 신문이나 잡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열심히 읽었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특히나 이제 150명 이상의 한 출신 여러분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생하게 전개돼서 아주 풍요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성공한테 이제 마이크는 없지만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중요하고 important 자리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다양한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 성과를 좀 정리를 해서 이번에 약간의 조금은 다른 식의 글쓰기 방식을 시도하는 연구를 제가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어떤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혹은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연구자분들이나 연구자께서는 또 어떻게 보게 되실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PPT를 준비해 왔거든요. PPT로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길게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분에서 길어도 40분 안에는 PPT로 설명드리는 걸 좀 마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꽤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연구된 것 같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북한 연구라는 그 학문적 자장 내에서 좀 소외되어져 있는 그 안에 좀 갇혀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과연 이 북중 사람들의 이동과 분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냥 문화사회학자로 아직도 저를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이론 오늘 그 토크 전에 했던 굉장히 많은 문화이론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연하게 원래 이제 문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원래 문화 산업 연구를 시작하려고 특정 연구단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연구단의 주제를 이제 에이시아에서 모빌리티로 주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 제가 갑작스럽게 좀 이게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 북중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연구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연구를 시작했을 때가 201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가장 국외 도시민들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2009년도가 피크였고요. 2009년도에 약 3,000명 정도의 국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굉장히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였는데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이 주목을 한 유학적 연구도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심리적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를 중간 연구를 하는 연구 같은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2010년도 초반에 연구 시작할 때는 이 남한에 대한 정착, 한국의 농촌에서 살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다, 심리적인 어떤 문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동의 과정이라든가 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청산일률적이고 어떤 체제 희생 혹은 이제 경제적 난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일정 부분 좀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트랜스내셔널리즘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한 공간 같은 것에 좀 집중하는 연구들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는 이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초급적 공간에 대한 관심을 좀 시작이 되었고요. 그게 조중 접경 지역이고, 네. 거기 혹시 노트북 소리 끄셨나요? 소리? 예, 음소거 하셨나요? 예, 음소거.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제 거를 음소거하고 선생님 거를 예. 예, 음소거 해제해서 그쪽으로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네.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원래도 하시면 보지만 이거보다 제쪽 옆으로 가서 얘기할게요. 그냥 옆으로 가서 말씀을 좀 들릴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그 여기 환경이랑 저희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좀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주호수 분들이 너무 수학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 트랜스저널한 스페이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저널한 그 맥락 내에서의 연관 지역을 이제 저의 어떤 연구의 현장, 연구의 필드로 좀 살펴보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요즘 이제 뭐 이론이나 뭐 아니면 사회 연구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정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진단이라는 그 사회 내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적인 어떤 현상들 그리고 적대감이라든가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식의 논의들도 중요한 어떤 연구 주제를 삼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제가 이제 보통 감정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연구해서 좀 소개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연구의 성과로 만든 거는 이 한반도 혹은 조선반도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슬래시를 쳐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는데 저희 연구팀에서 총 6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남과 북이라는 어떤 정치 체제의 분단이라는 것이 이 개념의 분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방식의 분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특정한 개념들이 다른 의미감을 가지고 남북한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가 이런 논의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때부터 연구했던 어떤 적경적이나 초국적 공간 그리고 감정이나 정동 그리고 남북한의 어떤 개념의 쟁투 개념의 어떤 경쟁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기반에 두고 일단은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연구가 좀 진행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건 결국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류학적 연구 방법을 쓰고 있고 그 핵심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소고대학교에 있었었는데 소고대학교에서는 이 경기도 하나센터와 상당한 많은 좀 연관성이 있었고 그때 뭐 이제 엔지오대학원 같은 데서 일했던 활동가들이 초기에 북한 탈주민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조력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연구자가 실제로 사회복지 필드 내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는데 그때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먼저 저보고 정착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복지 현장 같은 것들을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필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구축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조중적경 지역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현지조사를 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이곳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분단이라든가 북에 대한 생각, 북에 대한 어떤 뭐 공간적인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처음으로 2011년도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갔다가 11년도부터 이 접경 지역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자주 가서 거기서 그래서 오신 분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족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이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기서 이제 나만의 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뭐 그 공간의 특성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이동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압록강에서 찍은 건데요. 아마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수풍댐에서 저희가 그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볼 때 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깝게 좀 만날 수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는 뭐 이런 관광객 상품 같은 것들을 하려고 배를 타고 나오셔가지고 배 위에서 북에 있는 분들이 뭐 물건을 팔았다 뭐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상당히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 휴먼 컨택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문화의 교통이라든가 사람의 교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비행지의 접경 지역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접근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접경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일단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해산이에요. 여기가 해산이고요. 이 해산이라는 지역은 북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요즘에 비공식 경제뿐만 아니라 양강도 지역이죠. 그래서 상당한 그 무역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중국 쪽의 지역, 강백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의 해산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기대서 살고 있다. 경제로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역이라든가 교류를 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산에서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주로 한경북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넘어오셨었는데 김정은 정권 중호부 난 다음에는 양강북 쪽의 해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중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오시는 남한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접경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접촉의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아주 가깝게도 보이는데 뭐 동영상 찍은 것도 뭐 이런 사진 찍은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인사드리는 모습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뭐 이게 약간 멋있게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 이제 뭐 주로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 가셔가지고 올해의 건물에는 창문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그 지붕은 어느 정도 보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주류 경제학이라든가 우리처럼 남한연구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북한 내부에서 확인하는 시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남한의 연구자, 혹은 이제 남한의 활동가분들이 연길이나 단동 주변에서 좀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연구자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커뮤니티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연결들이 있어서 그런 게이트키퍼들이 저에게는 좀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연길이나 단동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해까지 이제 여름이랑 겨울이랑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해는 가서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오는 해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운이 좋으면 15명, 20명 이렇게 만나고 올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그 해의 어떤 운이라든가 그 해의 중간에 있는 게이트키퍼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책에서는 조선족 커뮤니티나 조선족 라인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도 저는 있지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민족이라는 것들이 적정적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국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주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는 양상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족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남북을 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해한다는 차원은 뭐 몇 명이 남한을 이주했다, 어느 게 경제 상황을 얻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건 굉장히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조선족 커뮤니티의 어떤 실천들, 활동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일상을 좀 관리하려는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제가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셨고요. 제가 앞에 감정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감정 연구를 시작하면서 물론 뭐 남한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혐오, 적대감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고 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의 사람들은 정말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북의 감정을 연구하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미디어를 활용한다든가 뭐 소설을 활용한다든가 저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했었고 내려오신 분들에게 그때 느낀 감정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방식을 썼는데 이게 감정이나 정동이라는 그 개념을 집중하는 순간 그것이 인터뷰라는 그것도 특히 북에서 내려오신 분에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 인터뷰를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좀 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의 거리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남한 출신의 연구자가 가진 관계 그리고 그 연구 참여자는 집에서 오신 분이죠. 이런 이 연구 현장 내에서의 관계성 같은 것이 일정 부분 뭐 분단이라든가 권력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자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열어내는 작업들을 다양하게 좀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제가 해본 실험이기도 했었는데 이 접경 지역에서부터 그러니까 북에서 가져고 난 다음에 주로 이 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남한으로 오는 경로가 상당히 많이 지금도 활용되는 그런 경로인데요. 이 과정을 이제 같이 필드워크를 가는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참여자와 남한의 연구자 혹은 남한의 학생들이 같이 연구를 같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의 그 현장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을 일종의 자아분할질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 연구를 하려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연구가 뭐 이렇게 잘 되거나 성공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 분단의 문제 그리고 북에 주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을 좀 닿아보려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시도들을 좀 해봤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갔었던 여러 가지 계속 이 국경을 넘는 경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난민이
법적인 그런 거기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법적인 어떤 그 지위가 없는 상태로 넣는 거지만 저는 뭐 당연히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또 버마로 넘어가고 버마에서 태국으로 넘어가고 캄보디아로 넘어가고 이런 이제 국경을 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접경적인 성격 자체가 일종의 이제 국경이라는 것이 아주 세밀하게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국경이 작동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경 컨트롤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공간 내에서 그런 국경 컨트롤이 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이시적 주술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에 제가 좀 주목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때 이제 많이 움직이면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이건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이고요. 이런 이제 넘어가면 태국이 되는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이탈 주민분들이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 메콩강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경험들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좀 여기 보여드리려고 했고 여기 이제 태국 지역에서 살펴보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또 국경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오늘 뭐 책에는 아주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일단 연구의 배경이 되는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콩강 삼각추가 보여지는 그런 지역이고요. 세 개의 국가가 마주치는 곳이고 이 강을 건너야지만 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로를 거쳐서 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이고요. 그걸 논문을 썼었고 이 책 전에 갈라진 마음들이라는 인간의 사회심리학이라는 것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상당 부분은 일종의 학술적인 방식, 약간은 이제 뭐 학술적인 방식을 좀 써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느낀 거는 뭐냐면 특히 북조선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 글쓰기의 방식 혹은 사회과학적인 논리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서 이제 충분히 더 많이 공론장에서 좀 논의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그런 식의 좀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박사과정 때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책이 뭐 좋다 말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책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커뮤니테리아니즘의 크리틱에서 이제 커뮤니테리아니즘 가지고 쓴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낸 겁니다. 근데 이 책은 마치 연극처럼 서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한명은 일종의 커뮤니테리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명이 논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 논점이 좀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뭐 정확하게 뭐 연구 질문, 연구 방법 그리고 어떤 논증하고 경험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식의 글쓰기 포맷에 굉장히 행복하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 걸 생각하고 있었던 차이는 뭔가 좀 새로운 상상력을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얻은 그런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인용했던 책 중에서도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레나토 로살도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책입니다. 이게 이제 의학자인데요. 이 의학자가 그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제 이 머리를 닦는 수술이 있는 인고트lum인가요? 예, 이 부족을 연구하는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누군가가 죽거나 슬픈 일이 있었을 때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일에 제의를 하는 그 부족의 경험들을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연구 과정에서 자기가 같이 연구했던 자기 부인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셀리라는 사람이 또 다른 유학자죠. 근데 이 유학자 자기 부인이 죽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슬픔이라는 것은 과연 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여태까지 그냥 사례로 설명되었던 것, 그냥 이야기가 되었던 것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공감 즉시의 무치성이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무치성이 변하는 거를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쓰거든요. 이건 제가 그 깊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활용, 자기가 직접 시를 쓴다거나 사진의 일부가 좀 들어간다거나 그날의 일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그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이제 자주 좀 꺼내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셨고 굉장히 저는 뭐 많은 데서 굉장히 다들 좋아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디디에 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는 책도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겁니다. 그 이분 자체가 굉장히 워킹 클래스에서 그것도 워킹 클래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어떤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거를 거부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압의 상징이었던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자아나 기술지라는 방식으로 글을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의 시도들이 연구자 자체가 연구의 상당 부분이 좀 포함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시도들로 저는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 슬픈 쌍둥이의 눈물이라는 책은 워낙 저희 북한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박강성 선생님께서 이 칼기 사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일정 부분 정확하게 이제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편린들,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소설 쓰기라는 국제정치학에서 소설 쓰기라는 방식이 굉장히 비판적이면서도 전복적인 방식에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좀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북에서 나오신 분들의 글을 계속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적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감이 가졌던 거죠. 사실 잘 된 건지 잘 몰라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떨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여성이고 그리고 또 여성주의적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리고 여성주의적인 접근, 여성주의적인 해체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적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성 중심성이나 로봇주의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이런 책들을 보면 뭔가 그래 다르게 한번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론서를 많이 보면 그래서 어떻게 써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정 부분 완전한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공백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어떤 전략은 바로 이 북한 체제가 일정 부분 영웅으로 혹은 주체적 전형이다, 주체형의 인간이다라고 세우는 인물들을 한번 해체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지금까지 북한 연구에서는 영웅이 아니었다, 뭐 선전이었다, 선동이었다 이런 식의 일종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수준에서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이게 정말 영웅이냐, 숨은 영웅이냐,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체형의 인간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과연 북한 체제가 영웅으로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 전형으로 내세우는 사람들과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해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들 이 두 개를 한번 교차해보자라는 시도를 하는 거죠. 저희 교차하고 섞고 혼종하고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뭔가 우리가 모두 가서 보려고 하는 그쪽은 여성들의 일상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데올로기라든가 분단 체제로 인해서 단순화되었던 것들이 조금은 더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두텁게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영웅을 누구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영웅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영웅을 데리고 와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가장 내세우는 인물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특히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역사성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식민에서부터 이 전쟁 그리고 그다음 국가 건설기 그리고 그 이후에 한행전기 그리고 시장화 북한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성을 적절하게 다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그런 이유들은 사실 다 있습니다. 제가 2부에서 소개한 상당한 북한 북조선 여성들이 사실은 식민지식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과 인터뷰에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중국에서 태어나신 제가 만난 분들이 그 중국에서 만난 분들이셨는데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중국에서 주로 20대까지 지내셨다가 나중에 60년대에 들어서서 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북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기적 어려움을 겪자 나이가 드니까 다시 중국으로 나와.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이 일부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나와서 일종의 불법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의 삶과 정말 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남한에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남한으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교차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설리바 작업반장의 숙이라는 책을 쓴 김학실이라는 노동 영웅입니다. 설리바 작업반 운동의 이제 전형으로 얘기되는 김학실이라는 여성인데요. 근데 이 여성의 실제 이름은 길건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제가 또 선택한 이유가 이분이 요즘 계속 다시 재소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서 이분의 딸이 콩나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정선 씨라는 사람이 이제 다큐멘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최근의 여성들이 이 길확실의 경험을 자신들의 그 뭐랄까요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길확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형으로서 길확실의 삶을 만약에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삶을 사는 탈북 여성들이 그 여성의 위치에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제 이런 걸 또 교차해 보죠. 그리고 이제 이 길건실과 일본의 첫 번째 장은 이 길확실의 삶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는 만자라는 여성인데 이 만자는 설마 작업반장 수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그 골칫덩어리로 나와요. 만자라는 사람. 길확실 씨가 이 작업반장에 계속 가서 교화하려고 하는데 약간 뭐라고 얘기하나요? 날라리로 나오는. 근데 그 만자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 이것도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부분의 구조는 제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수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영화에서 가장 요즘 많이 북에서 많이 내세웠던 영화에서 주인공을 이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북의 청년 세대가 얼마나 요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텍스트다 이렇게 이제 북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텍스트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연히 북의 매체에서는 이 여성이 나중에 정신 차려서 국가와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일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북의 정말 인물들을 정말 재해석하고 근데 그 재해석의 방식이 제가 그냥 상상 속으로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사회과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런 소양이 낮아서 제가 이걸 처음 느낀 게 작가는 사회과학자는 절대 작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에피소드, 단 하나의 이야기도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뭔가 상상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거짓말이 이렇게 어렵군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체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그 전략을 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실 막 계산을 다 해보고 제 스크립트를 보니까 숫자는 훨씬 더 많아요. 뭐 남성을 인터뷰한 경우도.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교수님 했을 때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신문이나 이런 좀 주목해 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국정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김성규 선생님 이것밖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뭐 통일부 프로젝트 같은 거 한번 하면 1년 한 사람 200명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제가 지금 10여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한 주제로 여성의 삶 구조만 다 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이게 지금 계속 인터뷰 데이터들이 많은 분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구자분들은 아마 더 많은 연구 자료를 추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개발했던 방식은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수기처럼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수기처럼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수기처럼 쓰신 분은 과연 연구자가 개입한 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국정원분들이 오셔서 수기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 비슷한 수기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연구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연구자가 개입해서 각각의 여성들의 삶을 세부적이고 뭔가 두텁게 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이 어느 출신이다, 이 사람이 누군 대충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연구원 쪽에서 이분은 이 사람이구나,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어느 공장에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 공장에 나온 사람이 국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나라에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이 아무리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게 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같은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두 개 여성들의 각각의 세대를 일종의 이념형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게 들어가서 처음에 정말 국가건설기에 뭔가 해보자, 칼빈 시대 뭐 해보자 했던 여성들이 경험했던 삶의 어떤 이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80년대를 경험했던 여성들의 그리고 시장화 이후, 극단적인 삶 이후에 어떤 여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물론 그 개인적 삶 내에서 여러 가지 밀도와 진폭과 경험의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념형 같은 것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념형들을 일정 부분 투사하려는 그 이념형들을 좀 전개하려는 그런 서사와의 전략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다 그러면은 일종의 소설 쓰기 방식으로 다 쓰냐? 그랬을 때 이 북조선 여성들을 타자화한다라는 그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숨기고 하지만 나는 이야기하는 모든 권력과 보이스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그게 과연 윤리적인가? 진짜 연구적으로 윤리적인가? 이런 되게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내 나만의 연구자로서의 어떤 인식론적인 위치, 나의 켜켜이 쌓여진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내가 왜 분단을 관심을 가졌고 서서히 여성주의자가 되는 서서히 페미니스트에 눈을 뜨는 과정들, 도착성, 이런 거의 과정들을 드러내지 않고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써지는 게 좀 쉽지 않아서요. 그런 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제가 워낙 정경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소설로 쓸 수 있었겠죠. 그걸 소설로 쓸 수 있었겠지만 이 지역의 공간성 같은 것들을
지금 제가 갑자기 또 주인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시작하다 주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 지금 와이파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그래요? 아니 못하나? 이쪽에다 옮겨가지고 이쪽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예. 그런가요? USB 뽑으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아, 여기서 제가 예, 여러 그렇게 개 봤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마이크 좀 네. 네, 그래서 약간 지금 페이지가 슬라이드 좀 많이 열어줬죠. 이거랑 그래서 이제 이 공간성을 드러내는 거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가 막 정말 문학적 소양이 있어서 공간을 막 정말 잘 묘사할 수 있는 정도는 상관이 없었겠는데 이게 이제 글이 그렇게 다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저의 방법으로는 기행문의 형식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연구자의 인식적인 변화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여성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상호 연결성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상호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제 이 만남이라든가 마주침 이런 것을 통해서 주체와 타자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가는가를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를 적절하게 낼 수 있는 글쓰기의 방식은 기행문의 형식으로 쓰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분은 소설 쓰기, 2분은 기행문, 3분은 자음말 인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지역은 연길과 오사카였습니다. 그래서 연길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단독 공식적인 이유로 나와 있는 국조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단독에 가면 주로 경제일꾼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고 비자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연길은 사실 지금 뭐 처음에 사살자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일종의 불법적 경제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혹은 결혼을 해서 거기 남겨져 있어서 사실상 뭐 거기서 호구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그 공간적 맥락 내에서 도대체 이분들의 삶이 규정되고 만들어지고 거기서 회의 주체성을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이니스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역시 오사카 내에서 다양한 그 뭐 학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민족, 국민, 이념들이 교차하는 방식, 조선족, 남한 사람, 북조선 사람, 총용리, 자이니치, 그리고 일본으로 간 북조선 사람들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관계성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상호 관계성 이런 거고요. 기행문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기행문은 일정 부분 뭔가 낯설게 보기에 그런 그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있어서요. 그런 맥락에서 기행문의 형식을 활용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길 지역의 여성들은 대부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여성들이 엄마들의 굉장히 침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은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대부분이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거기서 이제 막 계속 송금 보내는 얘기만 하시고 저를 만나러 온 이유도 송금 보내기 위해서 되게 많으시죠.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거를 받아서 송금 보내야 되는 거 이런 모습들. 근데 그거를 좀 잘 이렇게 그 맥락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있으면 화면이 멈춰 있다고. 그래요? 공부 안 되는 거 같은데? 목소리는 나오시는데 네. 아마 컴퓨터를 옮기시면서
있어가지고 USB를 뽑으셔가지고 아예 되나요? 아 됐습니다. 아, 됐어요? 됐습니다. 네. 누가 모니터링 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 너무 한반도 동아시아 사태가 뭐 전쟁이 났나 이런데 국제적인 고민이 많을 때 굉장히 미시적인 수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사실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긴장도 많이 하고 고민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분단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 뭐 아니 그 사람들 어떤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미시적인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만들어내는 힘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미시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 미시가 사실은 굉장히 거시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저는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것은 사실 굉장히 국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제 그 추천사를 정희진 선생님이 써주셔서 제가 정희진이랑 굉장히 많은 코멘트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연구가 조금 더 의미를 좀 위치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미치성을 드러내는 전략 같은 것들을 좀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뭔가 이해 불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제 책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남과 북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체가 굉장히 타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도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남북이 서로 다른 맥락과 위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기반 그것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어떤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같은 것을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뭐 앞에 토론 시간에서 그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뭐 객관성, 주관성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얘기할 때 저희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인터뷰 10몇 명 해가지고 이게 북한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비판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인터뷰의 기반을 둬서 또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했을 때 이 주관성, 이게 북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야?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 이런 거에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전략을 써서 그 주관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더 좀 집중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과연 특히 이제 북조선 사람들, 북조선 여성들이라는 이제 그 어떤 주제 그리고 연구 참여자라는 맥락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용기를 내서 글을 썼는데 그 용기가 지금 좀 못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도는 이 정도였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문대 왜 토론을 띄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마 목소리가 자꾸 무슨 나이 지금 채팅방에 우리 그 토론을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띄워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에 무슨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까요? 네. 그리고 목소리를 들으시죠.
일단 보시죠. 밖에 안 들린다는 게. 아, 예. 네, 동수남대학교 영문과 고기는요. 사실은 저는 이제 책만 읽고서 그런 작성을 했는데 오늘 되게 이 책을 쓰시게 된 여러 가지 배경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졌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제가 책을 읽으면서 썼던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리고 글쓴 짧게 얘기하겠고요. 학생 질문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준비한 토론 요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토론 이야기보다는 책을 읽으면 갖게 된 의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받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가깝고도 먼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일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북한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종종 북한 정권과 군사 보도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삶을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문화를 공부하고 평론하는 사람입니다만 평균적인 수준의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한계라고 할까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의 일차적인 의미는 주민들, 특히 북한 여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다양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장에 나오는 한국전쟁을 대한 북한 주민들의 포럼은 북한 내부의 시각에서 전쟁이 어떻게 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을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같은 사회에 있는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전쟁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확산되면서 전주, 물주가 등장하는 상황이나 사업을 위한 뇌물의 제공, 이런 문제가 약간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처 몰랐던 정보를 알려줍니다. 2번, 하지만 이런 정보와 관련된 판단에 관련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의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국조선의 경제는 이제 시장 없이는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공식 경제에는 남성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면 시장과 같은 산업 활동이나 비공식 경제에는 여성, 그 중에서도 결혼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시장이 점차 중요해지자 국조선의 상승분은 규율할 필요성이 뒷면했다. 77년의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무식하다는 말씀을 말씀인데 저도 이런저런 신문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단편적인 얘기를 하지만 시장 경제 확산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 이해는 모르겠지만 북한 경제가 정말 시장 없이는 작동 불가능한 상태인가 혹은 이런 서술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지방 경제를 책임지는 여성들의 역할에 관한 서술도 역시 이게 사실이 그런 것인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조선 사람을 대하는 연길 조선인의 태도나 그리고 탈북해서 일본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잘 몰랐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이들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대부분이 국성사업으로 북조선으로 이주한 자인이치와 일본인의 2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일본에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들이 확인해 줘야만 일본에 체류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195년입니다. 저는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저는 이거 정말 그냥 포박한 질문인데 남한이 아니라 굳이 일본에 북한 이유가 이제 책에서는 이제 남한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반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런 배경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일본에 넘어간다는 게 본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북한, 연변, 한국, 일본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탈북 여성들의 경험을 알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노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북한 여성들도 계층적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긴 아까 약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노동계급에 대한 책을 보는 여성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가 약간 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국 여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쉽게 범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5번입니다. 사실 이 5번이 사실은 제가 이 문학연구자이지만 평론을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의 서술 방식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셨죠. 설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실과 재현과 해석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글은 길확실히 쓴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의 천리마 시대를 가진 북진의 영화 및 후돌 등의 내용을 여성미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시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을 이제 물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석과 분리된 사실이 가능합니다. 혹은 사실을 여성미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필요 위험성은 없는가. 혹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여성 노동자의 의식을 설명하면서 공산주의 국가 수용을 대하는 여성들의 거리를 설명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것이 저자 해석인 것인가 아니면 인터뷰나 텍스트에 나온 실제 북한 여성들의 어떤 견해나 생각의 표현인 것인지가 좀 유명한 부분입니다. 3장에서도 이번 장에서는 한 여학생의 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 소설을 재구성했다. 2020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필자가 진행한 국수에 출신 남성 및 여성과의 심층 연재 내용에 기반을 두고 서사적 상상력을 덧붙였다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저자가 덧붙인 아까 문학적인 어떤 말씀하셨는데 상상력이 그 저자가 덧붙인 서사와 상상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갑니다. 이상의 질문을 요약하면 면접 내용,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어떤 견해의 부분과 그걸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부분과 또 저자께서 활용하신 소설이나 영화 같은 서구적인 서사, 픽션 이런 것을 그런 것들 같은 측면에서 의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제가 문학 연구자로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 6번의 문제인데 저자가 말하는 위치성의 문제 이 부분은 내가 아까 길게 말씀하신 부분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남한 출신 연구자가 북한 출신 여성에 대한 지식을 생성한다면 그것은 연구자의 위치성과 그것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결국 연구자인 나는 연구 참여를 자인 출신 여성을 찾아갈 가능성을 다해볼 수 없다. 혹은 238년에서는 이렇듯 나의 북한 출신자 연구는 단순히 그들의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연구자인 내가 그들을 만나면서 마다하는 심적 노동을 통찰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건 연구자와 다른 사람의 놓인 대상을 연구할 때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 제가 이제 학교 대학원에서 종종 하시민주의 비평을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주로 저는 언급하는 비평가 중에 한 명이 인도 출신의 이론가 스키버라는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어떤 얘기가 하냐면 가령 제3세계 여성을 제1세계 페미니스트들이 연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려운 질문을 준비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쉬운 말씀이 있지, 쉬운 얘기일 수 있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된다는 법이십니다. 기본적인 태도를 강조하는데 충분히 이쪽에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성사적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 책이 한 여성의 삶을 페미니즘 얘기하셨지만 여성주의적인 틀에서 이해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토론을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사실관계를 좀 여쭤보는 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제 같은 경우 이제 북한의 시장화, 시장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게 또 북한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그거를 좀 연구하려고 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좀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1995년도, 이제 94년도에 김일성 수령을 하고 95년부터 군안행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상황화
식량난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물론 뭐 숫자 굉장히 그 편차가 굉장히 이게 큽니다. 제일 보수적인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2, 30만 추정하고 있고 정커회 같은 경우 나오지 300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외국인 그 연구자들이 연구 센서스랑 대충 본 거는 한 70만 정도로 많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식량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식량난 이후에 북한 체제 자체 이제 북한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기본국 경제에서 풀뿌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자생적인 어떤 시장이라는 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금 이제 시장화가 시작된 지 사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들어서 시장의 고도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북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다시 해요. 계획경을 다시 돌리려고. 근데 그게 한번 이제 국민들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계획에 의해서 국가가 자원을 배분한다는 해산물이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일종의 혼종적 체계로 되었다라는 게 많은 연구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시장에서 안 살았다 이런 사람들도 사는 거를 보면 사실상 시장에서 사는 모습들이 많고 나는 기업소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기업소의 관리자의 인터뷰를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그 자원이 그러니까 내가 뭘 생산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원이 국가에서 충분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활용해서 그 자원을 구해. 그리고 난 다음에 생산을 해. 거기서 또 요만큼 남긴 거를 또 뒤로 돌려서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임금을 줘야지만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완전히 제가 보면 혼종된 형태다. 그래서 한때 이제 또 노동신문 같은 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특정한 건설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몇몇의 어떤 기관에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대단한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들은 좀 이제 돈주다라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 건설 사업에 돈주가 들어가서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지금 상태에 좀 올라와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떼서 볼 수 없다. 공식 비공식을 뗀다거나 시장 계획을 뗄 수 없는 정도로 유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물 중에 한 명은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편이 법관이어서 그 남편의 힘을 활용해서 연유라는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공급으로 이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또 남편 출세를 시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제가 인터뷰한 여러 분에서 복수적으로 나오는 어떤 경험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북에서 오신 선생님 중에 소설가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삶이나 경험을 소설로 좀 쓰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소설에서도 좀 인용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에서 오신 분이 왜 일본을 물론 이제 각각의 이유는 다를 것 같은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나가는 무시를 해서 이런 원인도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의 상당수는 이제 일본의 체류 자격을 얻었다는 건 그만큼 일본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잘 사는 나라로 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쪽에 오신 분들을 저는 경제 이주의 성격을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갈 거면 더 잘 사는 나라로 가자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지금 가시는 분들이나 유럽으로 이주를 꼴꼴한 분들이 남한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임금도 더 많이 주는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의 그 삶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층적으로나 계급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나오신 분들의 상당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나오시게 되죠.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거고요. 물론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나는 굉장히 성공한 도주였어. 근데 나온 이유는 나의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분들, 거기서도 외교관이었다, 아니면 김일성 종합대학교의 뭐 교수님이셨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고위급에 계신 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그분의 수는 전체 국에 오신 분 중에서 정말 거의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소수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먹고 살려고 경제활동 하다가 그래도 중국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중국으로 나오고 중국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나은 기회가 있어서 남한으로 흘러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번 질문은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분명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넣은 부분이 혹시 사실을 왜곡한다거나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같이 혼종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위험성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부분은 소설로 쓰고 있지만 소설의 일부분을 쓰고 있지만 쓰고 있는 저의 어떤 해석이 너무나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정말 적절한 지적이고 비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행간을 읽는다라는 거. 사실 기락실의 수비를 좀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너무나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 행간 속에는 되게 고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맞는 길인가? 이런 고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정말 세심하게 읽고 여러 맥락이나 역사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찾아낼 수 없는 그 행간의 어떤 작은 그 변화들을 저는 인터뷰에서 확인하는 것과 같이 연동시켜서 좀 소개하려는 전략을 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같은 층에 놓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거죠. 이런 게 과연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또 좀 많이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제는 여자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학으로 취급되거든요. 문학상을 받잖아요. 물론 문학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도 되게 문제적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다큐멘터리 산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증언에 기반을 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저만 이게 제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전에 선구적인 어떤 시도들이 만들어낸 효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고민은 좀 들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저의 해석이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은 이 북조선 여성들의 삶을 인터뷰나 이런 걸 볼 때 더 비참한 게 많죠.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폭력에 노출되는 이 적격적인 경험이 어머니로서의 행위지만 폭력의 경험일 수 엄청나게 비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서사들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된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서사적인 전략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글 자체가 정치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참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의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비참한 서사 속에서도 제가 포착했었던 그쪽은 여성들의 엄청난 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에너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많이 주목되지 않았다면 여성주의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글을 썼을 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알리고 많은 그러니까 많은 독자들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 여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도 뭔가 만들어가려는 힘이 있는 존재들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보여줄 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획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과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 후단이니까 그 얘기들이 많이 되지 않았다. 여태까지는 이제 기존의 여성의 삶을 온통 비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참의 경쟁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정통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정통 연구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걸 다 섞어서 쓰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지점이 있으실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그거여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경청하기 저도 스피박도 많이 또 좋아하고 많이 저도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약간 제어 불가능한 그들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들. 그러니까 저도 하이주차라는 얘기 잠깐 쓰긴 했는데 그럼 그 입장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들의 입장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도하게 뭔가 여성의 역량, 역동성을 주목한 방식의 선화가 일종의 북조선 여성들의 진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남한 여성의 시각이 특히 남한의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연구의 시각이 과도하게 좀 재현되는 방식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런 비판이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좀 약간 자신을 하는 건 물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인터뷰를 해서 만났던 그 많은 분들 그걸 꼭 문명용으로까지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만 그 많은 분들이 보여진 모습은 결국은 다면적이라는 거죠. 다면적인데 그 다면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이러한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되게 잘 해석해냈다. 이게 정말 북조선 여성의 삶이다. 이렇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던 그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들을 충분히 의미부여를 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더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가 끝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마지막 근데 한 말씀을 마지막 하신 얘기가 사실 마지막 얘기 스피커 얘기가 엄청 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실 저 부분은 아까 재현 얘기하셨습니다만 굳이 문화적인 사회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글을 쓰고 말이나 다른 디스코스라고 하는 약간 딜레마가 분명히 있죠. 내 앞에 있는 대상이라는 건 이걸 어떤 글과 말을 통해서 제안한다 한들 그것이 앞에 있는 그냥 놓여있는 주체가 그 제안하는 주체와 대상과는 다른 주체가 놓여있고 아까 기획세 여성과 지도세의 여성의 어떤 간구의 말씀을 혹은 남한 여성과 남한 지식 여성과 지원되는 북한 여성들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간극 사이에서 과연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이죠. 저도 답이 있어서 드린 것은 아닌데 다만 끝에 여성주의적 틀에서 이해하려고 없는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기초 이론을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합니다만 이번 시대에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하셨는데 특정한 관점을 택했을 경우에 페미니즘이든 낙수주의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그 위험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강한 자의식과 신중함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야 돼요. 그때 아마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위직성의 문제를 사실은 조금 더 극복은 어렵겠지만
불법의 승인이든 누구도 재연을 선고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재연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가정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딜레마 사이에서의 고민을 보시 뭐그 연구자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그다음에 연구자가 됐든 혹은 뭐 북한의 삶을 다루는 소설가가 됐든지 간에 그 딜레마의 긴장을 감당하지 못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비판은 아닙니다. 예상 이제 공유중지 꺼주셨. 이대로 가시면 뭐 질문 뭐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거기서 보시고 한번 읽어지고 또 예, 저는 잘 안 보여요. 네, 그거. 예. 예, 지금 양가연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예,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소설가 인터뷰 그리고 새로운 재현을 통해 탈북민 여성들의 주체 형성, 욕망에 대한 인식, 소설가의 연대 등을 인상 있게 있었습니다. 또 강조하신 대로 그들의 연대는 큰 의미를 갖는데 그러나 탈북민 여성의 삶에서 좀 더 극단적인 고통이나 상황에 대한 정리가 포함되어 하는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탈북민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착취당하고 성적으로도 극단적인 경우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들을 수 있는데요. 질문을 쓰는 과정에 답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과 말씀해 주신 연대의 장면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2번. 이제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귀찮으라서. 아, 네. 괜찮은데. 2번. 네. 북한의 젠더 인식이 보수적이지 않은지 질문 공산주의 국가 수입과 비교할 때 그렇다지 않지만 여성의 성상품화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 여성을 탓하는 인식을 보여주거나 북한 사회 안에서 남성의 경제적인 능력이 위축되고 여성의 경제적인 위상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목소리가 오히려 커지고 집안일에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상황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무슨 말씀, 북에서 오신 과정이나 북 내부에서의 사실 북조선 여성들의 삶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 얘기랑 굉장히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북조선은 참 여성으로 살기 어려운 나라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로는 이제 뭐 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회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뭐 돌봄이나 양육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돌봄과 양육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 그게 진짜 돌봄과 양육이 되는 거냐. 이런 식부터 정말 그 여성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북한 경제의 젠더화된 노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성이나 노동력은 우리 국적 영역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굉장히 젠더화돼 있고 그리고 그 중공업 우선주의라고 얘기되는 북한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다음에 굉장히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방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높은 이동성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북의 여성들의 삶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접경 지역을 넘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인식매매 경험이라든가 그 이후에 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런 폭력의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 있어요. 보면은 국경을 넘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왜 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존의 북조선 여성들의 삶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대부분은 이 피해자라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매몰되어 있다. 피해자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일 수 있는데 그 역동성을 점점 더 빼므로 인해서 피해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실 저는 되어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수기 같은 데서 그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그게
나만의 문화산업이라든가 나만의 분단적 시각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비가 그렇게 위치지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되게 힘들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나는 뭐 나의 욕망도 있었고 내가 하는 것들 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수비는 사실 출판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혹은 출판이 되더라도 뭔가 그 관심을 사회적 관심을 갖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더 많은 피해를, 더 끔찍한 피해를 받은 구조선 여성들에게 계속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주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여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저의 가장 큰 문제 의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단편적인 통체적인 모습을 봐야지만 그때부터 저는 연대라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일종의 이제 세이비어의 멘탈리티가 들어가 있는 방식의 접근이 사실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남한사는 우리가 구한다,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준다라는 그 구조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제대로 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가변성 가층성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 성상품화 그러니까 북에 살기 정말 어렵다. 근데 이제 남성의 경제력이 위축되지만 경제적 이상이 강화됨에도 남성의 몫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집안일 여성의 몫이다.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면에서는 제 인터뷰에 의하면 변화가 있거든요. 이거 꼭 제 인터뷰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북에서도 만혼인 거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도 지금 낳지 않죠.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지금 영국 1.7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7인데 북한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1.7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출산율이거든요. 근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자신의 몸을 활용한 굉장히 전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북조선의 여성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남자들이 그렇게 계속 혹은 사회 구조가 계속 가부장적이라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일순간에 변화되지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젠더적인 맥락 내에서는 변화의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사이에 또 양정 선생님 질문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예,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 문학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특히 그 내용에 북한이 뇌물로 운영되는 사회라든가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그런데 그러한 소설들이 북한에 쓰여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읽히고 있는 소설인지 북한에서 반응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소설은 탈북한 소설가가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북의 문학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북한 문학 연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북한 문학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북한 문학에서 제일 최근에 충격적으로 본 건 논문도 나와 있는데 북한 문학에서 탈북자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북도 그걸 더 이상 숨기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저는 북한 문학의 뭔가 변화도 계속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뇌물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보여주고 싶은 건 북한이 뇌물로 부패한 사회다를 보여주고 싶다기보다는 굉장히 촘촘한 사람들의 삶의 전략으로서의 뇌물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그렇죠. 오히려 뇌물이 저 사람이 나한테 뺏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이 먹고 살려면 일정 부분 줘야 되는 비용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뇌물의 문화적인 상정들 같은 것들이 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데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나의 경제를 같이 하는 사람한테 내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책 정말 잘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떠올랐지만 성질 차이의 백사관의 신명이라고 전부 문화적 음식의 구술을 하고 문화 정상적인 사실은 스스로 못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몇몇 에피소드 잊지 못할 사람 같은 문제 훌륭한 소리 분들이 있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 저자가 미술의 가사나 성부를 섞지 않았다는 문제에 강조를 해요. 이게 제가 적극적으로 상문의 음식, 작가들이 사전하고 관한 상문의 음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소리와 작가나 사이에 존재하는 연구자의 성찰적 분석을 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상부가 제일 저한테 흥미로운 건데요. 그냥 기술적인 음식으로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중심만 지향하는 열등감이 휩싸인 연구자들보다 가장 낮은 서열에서도 장애와 가족에 실천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해 갔다. 연구자로서 변화해 갔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가 여전히 이분한테 이게 물론 감동적이고 거기서 미안하고 개인적인 삶의 어떤 변화를 피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연구자로서의 나에 대한 사회적 분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아까 오디오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페미니즘 연구자로서의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을 이 연구 대상에서 마침내 보는 그것 이상의 어떤 성찰적 변화 가능성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건 약간 구체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 한국에서 혹시 그 지금 선생님께 선택하신 그 작가적인 상상력을 강화한 한국의 음식이 한국에도 혹시 가미가 되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7장하고 8장을 나눕니다. 8장의 관계인 연구자들은 자아문화 기술지 음악이 있는데 7장의 그 시어머니와 연구자의 경험과 시어머니의 기억이 교차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의 창작이 가미되지 않았을까 저는 모르는 사람으로서 되게 느껴지면서 혹시 그러한 해설 방식이 한국에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그거는 사실 창작 그런 건 없었어요. 7장, 8장은 다 상상력 같은 건 없고 실제로 있었던 거의 그 말 대사도 거의 비슷한 약간은 구어를 문어체로 바꾸는 정도였고요. 대부분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경험을 좀 바탕으로 썼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아에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사실 글을 못 쓰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 뭐 말은 좀 좋잖아요. 성찰적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나는 성찰적으로 보고 막 이게 말은 되게 좋은데 이제 글도 쓰는 순간 굉장히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고 또 어디까지 실현을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그 이게 일단 종이로 찍혀놨는데 이게 사실 되게 그게 나의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가 자기 보고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용기 낼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 쓴 건데 여전히 좀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어떤 분들이 특히 제 학생들이 이번 책 나와서 교수님 책 잘 읽었어요. 그러면 되게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 가족 얘기도 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 별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굴 저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사실 저는 위에까지 다 쓰신 그 제가 이제 그냥 인용만 썼는데 저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에 되게 많이 해주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상처가 되게 강해요. 일종의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결이 이렇게 엇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저의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이제 제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언어로 권력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심리적으로 그런 몇 가지 단계를 거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호기심 잘해줘야지. 나중에는 한 3년 동안 난 다시는 이 연구랑 이 부분 이제 못하게 나는 감당될 수 없다 이거는 나 그냥 그러니까 내 삶은 되게 안 연락한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언어에 나한테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 범위에 셀수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의 경험을 거치면서 지금의 좀 제가 국에서 오신 분들과 어떤 국에서 있는데 저의 입장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까지는 다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실은 그때는 막 이랬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은 좀 때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용기가 안 나서 그걸 다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과정이겠죠. 아직도 지금 뭐 완성되었다라기보다는 이게 정말 타자의 이해 불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그대로 안고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힘 정도는 얻은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신 지역의 연기, 네. 그다음 연기는 뭐 제가 연구하는 동북 지역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하나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연기는 연변에 속해 있잖아요. 연변 자치주가 남한 사이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연길시가 있고 춘천시가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딴 것보다도 초국가 공간이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얘기하시길래 질문을 드린 거고, 이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탈북자나 북한부자의 수도 관련 없지만 중국의 초국가 공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동북에 굉장히 중요한 홍천에 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질문을 할 거예요. 여쭤보는데 연길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 홍천도 있는데 홍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탈북자도 있고 또는 이런 예산들이 모르겠습니다. 자민들이 인터뷰를 거의 한국 하는데 그날 한국 사람들 모인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느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 직원이 뭐냐고 봤더니 보스피싱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그게 홍천이라는 데가 이게 연결도 가고 바로 옆에 러시아와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중국 사람 그리고 뭐 이 북한을 가깝기 때문에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방에 쉽게 하고 튀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연기율도 훨씬 낮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추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연기치보다 오히려 후추원이라고 하는 게 좀 극단적인 형태부터 또는 뭐 안정적인 이주가랄지 성과랄지 이주가랑 다른 것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동북 지역에서 홍천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다. 아까 2007 얘기하셨지만 2015년에 동북지역 전체 학계 출산율 0.55. 그리고 세계 최저인데 그런 데서 유일하게 그 정도가 성장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 30년이 지나면 북방이 선전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서 그쪽으로 가는 상황이 많았었어요. 물론 그게 그 지역에 이게 코로나라든지 또는 이제 북한과 관계된 국제적인 변수 때문에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통과 구간이며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 제가 이제 한 번에 여기는 주로 소비도 있고 생산이 안 되나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예요. 같은 연결 중에 농촌은 가면 끊임없이 생산하고 아시지만 현대인들 국채는 거대 물류도 있어요. 그게 포스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통과구간의 차이라는 분야를 주목해서 거기에 있는 그쪽에 이주하거나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좀 다른 의미를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 연결해서 특히 연변주인데 홍천에 가는 도문이라는 도문이 이제 쉽게 말하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관광코스로 개발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게 북경선에 딱 있고 어떤 북한 선수들이 출탄을 하고 우리 사진 찍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왔다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아까 고경선님께서 이렇게 어떤 여성들이 어떤 계층이냐 노동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수가 무관한 어떤 뭐랄까 위상 내용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추정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접근하는 건 하여튼 그 이분들의 이동의 경로를 쫓아서 하는 경향 그렇게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후충 같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노동자들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고위부랑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이 좀 어렵고 그리고 사실 중국 조선족 사회랑 같이 결합되는 경우가 좀 적은데 연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국학교 출신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넘어오셔서 일단 연계로 가야 어디든 숨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왜냐 이제 거기 가면 일정 부분 조선족들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상황, 말이 안 통하는 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통하는 기반으로 뭘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중국의 도시화와 그리고 중국과 남한의 경제 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제일 보면 지금 대부분의 북조선 여성들이 거기 숨겨져 있는 곳은 다 돌봄노동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혹은 중장년의 조선족들이 다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프거나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 아프거나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돌보는 걸 이 북조선의 여성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여성은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안전하잖아요. 일단 그건 집안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비자가 없더라도 눈에 덜 띄고 북송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혹은 노인들 몸을 못 움직이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섹터 같이 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도.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초국적 경제 네트워크의 연결과 되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북조선 사람들이 중국에서 버틸 수 있는 거고 그 힘겨운 경제적 상황으로 중국에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북이 지금 저렇게 셀프 센츄얼이라고 얘기해도 대충 먹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사람들 보내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연결 고리들 같은 것들을 이게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동문도 말씀하셨지만 단동에 가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방 같은 게 앉아있으면 뒤에 붙이는 여성들 목욕탕 갔다 오면서 목욕가방 들고 가는 여성들이 얘기하는 거 들려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배지 달고 있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또 연기의 언어가 굉장히 다르고 연기는 일단 약간은 그 1차선 도로가 아니라 뒤에 뒷골목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동은 사실 굉장히 앞에 전면에 나와 있는 뭔가 교류들 같은 게 보인다.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가지 못해서 그래서 단도가 연기의 초국적 공간도 분명히 다른 성격 같은 거를 좀 지니고 있다. 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렇게 힘들어서 그만둡니다. 쉬었다가 저는 네, 사실 책을 선물 못했고 그래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김성현 선생님 저번 2020년에 나온 책에 또 너무 공감을 많이 받고 또 좋은 작업 하시는데 이번에 또 대단한 작업 하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 하시는 연구가 어떤 건지 아까 고심을 이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이 직접 방법을 연구하는 인터뷰하는 사람과 위치성 이건 되게 고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어떤 관계의 상처받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그분들의 인권과 또 사실 그걸 보호해주는 문제 또 자체가 또 학제가 연구이고 또 연구의 자기 기술도 들어가고 모든 게 사실은 다 어려운 뭐랄까 어떤
능력과 또 그 돌파하는 용기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연구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분들 보면 좀 존경스러운데 우리 인문 발과 연구도 사실은 좀 다르죠. 어떤 분야는 그냥 뭐 이렇게 수입된 방법론과 책만 봐도 되는 그런 연구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정말 발로 뛰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네, 그런 연구를 해서 네, 훌륭하신데 또 문학적인 것까지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추대치 그런 방법을 모아서 칭찬 말씀 존경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도 하고 또 저희 지금 따로 또 한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